네, 방금 소개받은 언더독스의 조상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1시간 반 정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엄청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언더독스에서 저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봤던 소셜 벤처들을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보면서 내용들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마지막에 나는 저렇게 좀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질문 주시면은 또 거기에 따라 답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소개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회사는 언더독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201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혹시 언더독의 뜻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언더독. 네. 언더독 하면은 보통 약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언더독들의 반란.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떤 언더독들이 과연 16강에 올라갈 것인가,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게 언더독 이펙트라는 표현에서 나온 그 이름이거든요. 언더독 이펙트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데 그냥 지고 있는 팀을 보면 약간 응원하게 되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뭐 올림픽 같은 나라에서 딱 봐도 되게 약체 팀인데 뭔가 끝까지 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 저 팀이 그래도 뭐 한 골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이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 야구나 뭐 축구 볼 때도 똑같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현상 자체를 언더독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좀 저희가 이름을 따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소셜 벤처든 아니면 뭐 그냥 스타트업이든 최근에 그 경계도 약간 모호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고 팀원으로 들어오시는데 처음을 보면은 다 우리가 좀 다 약하더라고요. 아직 사무실도 마련 못했고 매출이 안 나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꿈은 또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세상에 대한 변화 아니면 또 거대한 부. 근데 그러려고 했을 때 우리 팀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때 뭐 저희도 언더독 중에 한 명이었죠. 지금도 뭐 여전히 언더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언더독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하려면, 해내려면 혼자보다는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S를 붙여서 언더독스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더독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예비 초기 단계, 이제 창업을 결심한 그 예비나 초기 창업가들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코칭을 진행해서 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고요. 5년 동안 이제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창업가들 주로 실행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창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좀 계속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셜 벤처 정의는 좀 약간 이렇게 잘못된 답변일 수도 있는데, 힘 빠지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사실 명확한 정의가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또는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마다 정의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뭐 유럽에서 다양한 그 국가의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꽤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때 결론은 뭐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또 소셜 벤처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주로 누가 정의를 했냐면은 정부에서 오피셜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셜 벤처 정의를 알기 전에 오늘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정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냥 좀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외에 IMF 시절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뭐 정부도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그 노력의 이제 결과들이 쭉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대한 고민이 이 정책적 결과로 사회적 기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는 정부에서 가장 큰 목적 두 개가, 하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두 번째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장 큰 두 개의 미션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그대로 번역한 사회적 기업이긴 했는데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법적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곳들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오피셜하게는 표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개념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되게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어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에 전통적인 기업이 있고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기업의 영리성과 비영리 기관의 공익성, 사회적 가치성이 중간에 약간 융합된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형도 5개가 있어요. 뭐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형, 지역사회 공헌하는 형, 혼합된 거, 약간 그 가치를 계량화하기 힘든 기타형으로 분류해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라고 아예 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07년에 아마 사회적 기업 지원법인가요? 제가 지금 기본법인가? 명확하게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거기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이런 정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셜벤처라는 개념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원래는 있었겠죠.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통용이 됐냐면은 정부에서 인증한 곳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벤처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현장에 남은 거죠. 그 과제의 답변이 이제 스스로를 소셜벤처로 좀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을 때는 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기존의 비영리 영역에서 많이 넘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대학생들 또 청년 위주로 퍼지게 되면서 나도 그럼 사회에 의미 있는 벤처를 한번 설립해 볼래 라고 창업을 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법적인 어떤 개념이 있고 그 외에 팀들 같은 경우에는 소셜벤처로 스스로를 정의하기도 하고 저기는 소셜벤처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니 소셜벤처의 정의가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과 목적과 운영 원리는 유사하지만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이라고 이제 소셜벤처를 정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래, 그 소셜벤처 되게 좋구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나면 그 소셜벤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법적으로 정해졌던 지정하거나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소셜벤처들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어떤 정부의 노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소셜벤처라는 정의를 또 만든 정부 기관이 나왔죠. 중소기업벤처부인데요. 이제 거기서도 워낙 중소기업벤처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창업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이제 거기에 소셜벤처까지 육성의 하나의 큰 축으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또 소셜벤처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셜벤처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기술에 대한 혁신성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책 영역에서는 이런 정의들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뭔가 팀을 선정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했을 때 대상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영역에서 이렇게 나름의
각각의 기준들을 갖고 좀 정의들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이게 현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현장성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모든 그 다양한 곳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앞에서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 인증받지 않은 어떤 소셜 벤처든 그리고 그 기술이나 어떤 그런 혁신성을 담보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채우는 곳들이든 그냥 저희 나름 정의를 해봤을 때는 그냥 이 정의가 가장 좀 심플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는 가장 큰 특징들, 결국에는 어떤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를 갖고 창업을 시작하거나 목표로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게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셜벤처가 가장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 사전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비영리 기관과 소셜벤처가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나 해결하려는 문제 차이가 있는지, 그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회 A라는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정부는 예산이나 정책이나 어떤 그런 공권력을 활용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기부 방식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 사회 서비스 형태로 해결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죠.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그런 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좀 빈틈들, 정부도 잘 할 수 없었고 기존의 비영리 단체들도 약간 한계를 느꼈던 그런 부분에서 좀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비영리 기관도 지속적으로 기부로 펀딩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속성으로 볼 수는 있는데, 소셜벤처에서는 조금 다르게 지속 가능성에 접근을 했던 게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뭔가 수익이 창출돼서 계속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그 빅워크라는 꽤 오래된 소셜벤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를 해볼까요? 벨리스라는 소셜벤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또 만났던 소셜벤처였는데, 거기가 좀 해결하려는 문제는 그 바스라는 물고기 아시나요? 약간 생태계 교란종?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상금이라는 표현이 맞나? 잡아오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벨리스라는 데가 그걸 어떻게 좀 해결했냐면은 그 생선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영양분을 봤더니 반려동물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좀 뽑아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내니까 이 바스가 생태계 교란종인 동시에 이분들한테는 좋은 원료 공급이 돼서 이렇게 밸류체인 안에서 풀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그 바스를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게 어떻게 보면 소셜벤처가 기존의 어떤 문제 해결의 주체나 방식하고는 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정의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것도 있냐면은 주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돈은 B에서 벌고 A 좋은 일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향점 자체가 이 자체를 하나의 밸류체인 안에서 해결을 하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게 지금의 소셜벤처들이 많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좋은 일 하자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청년들을 보면은 그쪽 지향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말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셜벤처를 해결하려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거기서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누군가 나한테 펀딩을 해주지 않더라도, 또는 누군가 나한테 어떤 공권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양도해주지 않더라도 이 모델 안에서 그 문제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고민들을 하는 벤처가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정부에서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사회적 문제야 사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조금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창업팀들을 만나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넓어졌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꼭 일자리나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가치로 우리 사회가 보고 있고요. 그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반려견이나 유기견 또 유기묘 반려묘 관련된 소셜 벤처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나타났을 때는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과연 우리가 해결할 사회적 문제일까? 라는 고민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들도 많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소셜 벤처들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최근에 보면은 좀 재미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려본 게 요 표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솔루션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걸 소셜 벤처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 그런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걸 두고 사회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조금 얘기를 했던 게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 문제는 사회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뭐 아직은 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가 중에는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뭐 친하지 않고 저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는 그 화장실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풀어낸 사회적 기업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중보건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수 문제랑 위생 문제에서 화장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그 화장실이 없는 노상에 이렇게 방뇨를 하게 되고 그게 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마셨을 때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이나 공중 위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나라는 그 화장실을 그 약간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많이 넓혀가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딱히 그게 공감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 너무나 깨끗한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해결할 만한 사회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 소셜 벤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분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저희는 그냥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거든요. 뭐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혼자 해결이 어려운 거는 이건 진짜 조금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기준으로 하나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 너무 고통받는다면 이건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3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사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막상 문제보다 보면은 또 이외에 다른 기준도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럴 때 소셜 벤처가 어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사회 문제, 거기가 소셜 벤처야? 거긴 소셜 벤처 맞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가 그 저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인식해서 기본적으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뭐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물고기 베스죠. 베스 생태계 교란종. 이 베스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어떤 토종 어떤 그런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했을 때 이건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왜 기존의 어떤 정책 영역에서 보상금을 주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인가. 거기를 깊게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하게 되겠구나 라고 좀 고민하는 게 1차적으로는 소셜 벤처들이 보통 하시는 역할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끝나면 좋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결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돈을 벌어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고객들은 누구고 그 대상한테는 어떻게 영업과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까지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셜 벤처.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수익 창출이 돼서 이 과정에서 계속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이 되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 사회적 가치가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감소된다면, 사회비용이 감소된다면은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소셜 벤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창업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거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그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를 처음 만드신 분은 아마 와 이거 한번 떨어뜨리면 뭐 100만 원씩 깨지는데 이거 2, 3만 원씩 팔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잘 되네 하고 계속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소셜 벤처는 조금 특이한 게 또 모든 소셜 벤처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셜 벤처는 특이한 게 이거 될 것 같은 데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저 지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배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많아지면 진짜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또는 그 역 앞에 그 노숙인 분들이 많은데 저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또는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은데 저분들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보통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차이가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처음에 창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셜 벤처들은 처음에 아이템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꽤 많은 거죠.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럼 일단 솔루션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솔루션을 만들고 나서 이게 또 팔려야 되잖아요. 파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 시작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솔루션을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사줄 사람이 없었을 때 나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결국에는 아까 이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도 계속 구체화를 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누군가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걸 비즈니스 모델화 시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지금 많은 소셜 벤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고객들이 돈을 내게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노숙인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누군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BM이라고 해서 딱 그것만 봤을 때 누구나 그걸 돈을 내진 않잖아요.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생태계 교란 중인 베스를 줄이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에 우리가 돈을 내진 않잖아요. 제가 여기 알기로 요 일기팀들도 많은데 뭐 안쪽에 그 TAB 같은 경우에도 개도국의 어떤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필터를 팔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와 너무 좋다 내가 사야지 이러는 경우 너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창업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베스 문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줄이는 그 솔루션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좋아할 만한 고객들이 누구 있을까? 이게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걸 좋구나. 그럼 그분들한테는 베스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멍멍이나 고양이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라고 해서 판매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그 베스 문제를 본 창업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좀 깜깜했겠죠.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거죠. 아까 그 노숙인 문제도 그 두성 컴퍼니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는 꽤 오래된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도 그 노숙인들에게 좀 지속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다가 지금은 아마 물류, 유통 쪽으로 그런 모델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계속 발생하고
노숙인분들을 계속 고용을 해가면서 지속 가능성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소셜 벤처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다가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소셜 벤처들이 좀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처음 시작에서 아마 조금 그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쭉 창업가들을 만나다 보면은 크게 두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저희가 좀 명칭을 한 건데, 이제 살다가 그냥 주변의 어떤 사회 문제를 보고 공감해서 저거는 좀 내가 해결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자기 어떤 삶에서 내 문제나 내 가족의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외에도,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두 개로 가장 조금 다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특징적인 분류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분류라고 봤을 때, 저희 교육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외부의 문제를 공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문제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아까 두손 컴퍼니 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대표님한테 들었을 때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노숙인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베스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생태교란종이 나와서 본인한테 그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랬어, 또 내 가족이 그랬어, 내가 지금 우리 멍멍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한 음식이 왜 이렇게 건강한 게 많이 없을까, 그렇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 저희가 처음에 오게 되면은 조금 요청드리는 게 이렇게 각각의 조금 특징들이 좀 일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출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소셜 벤처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게, 내 문제에서 출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장점으로 보는 거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내 문제나 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 딸이 또는 내 아들이 아토피가 심한데 이 아이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어떤 화장품이나 그런 치료제가 마땅치 않더라. 근데 내가 관련된 전공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결해 볼래.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인 경우가 꽤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내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토피를 겪고 있고 또 우리 아들이 아토피를 겪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사면 어떻게 되고 대체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특히 반려견이나 반려묘 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 때 저마다 엄청나게 본인들만의 관점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래야 해결이 됩니다, 뭐 등등등.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약간 단점으로 보는 거는, 뭐 장단점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단점으로 보는 거는 이게 과연 아까 그 사회 문제 기준 중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도 저희가 좀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혹시 나만의 문제는 아닌가?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을 공감시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문제거든, 나한테는 엄청 심각하거든.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게 또 창업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특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문제 자체가 실제로 나는 문제로 느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겪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아웃사이드인 외부의 문제를 인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일단은 그분들이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이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왜 해?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가 뭔가 그 문제를 주목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걸 왜 하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걸 왜 해는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 자체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결이 돼야지. 맞아, 저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공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건 없는데 의외로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문성이 특히 예비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접하는 채널이 결국에는 그냥 미디어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뉴스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아직 이해도가 높지 않은 어떤 그런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이 팀들한테 필요한 거, 여기 창업가한테 필요한 거는 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딱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저는 청각장애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잘 안 들리시니까 불편하실 거잖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심사위원이라고 했을 때 청각장애를 좀 아세요? 네,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겨 있죠.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이 약간 시니어 문제 해결한다고 했을 때 되게 오해가 많잖아요. 시니어들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막 진행을 해가면서 창업을 하시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 또 창업가들의 특성상 자기 아이디어는 이미 너무 좋고 완벽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검증하기를 위한 검증하는 단계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낮아서 이렇게 약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쵸. 뭐 단적인 예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 고객이나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올 때 하는 얘기긴 한데요.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그러면은 뭐 50 플러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60세 이상은 다 시니어시긴 하니까요. 그럼 그 시니어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거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울 거야. 디지털에 약하실 거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연령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마 50 플러스나 60 플러스일 경우가 많은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카톡을 비롯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심지어 인스타까지 되게 잘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디지털에 좀 약하신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일 수 있는 거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거죠. 제가 항상 드는 예로 저희 그 할머니가 올해 107살이시거든요. 시니어시죠. 근데 저희 할머니의 며느리,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올해 60이 되셨어요. 그러면 총 47살 차이가 나죠. 네. 딱 들어도 되게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들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장 궁금한 게 어떤 장애인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냥 많이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들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몰랐는데 시각장애인도 의외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이 되게 많대요. 비율이. 근데 이랬을 때 차이가 그분들도 점자에 약하시대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으셔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또 되게 다른 거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데 3급이세요. 후천이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보청기를 끼시면 또 생활은 가능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문제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유행 경우가 그런 게 약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또는 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내 문제였어. 또는 내가 외부의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충분히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만나봤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요거는 나는 이거 진짜 완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 문제가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문제 공감을 얼마나 하냐 못하냐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시장의 크기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사는 사람 10명만 공감하는 문제라면은 그 외는 우리 거를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다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소셜벤처로 어떤 창업 결심을 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면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얼마나 구체화해서 갖고 있나 두 번째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창업 연차들이 이렇게 초기신가요? 아니면 조금 1, 2, 3년 차 이상도 있으세요? 그럼 초기 단계라고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소셜벤처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를 들어 요 문제로 해볼게요. 아마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퇴근이나 뭐 하교를 했을 때 버스에서 내리거나 지하철역을 딱 올라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노인분이 채소를 팔고 계시는 거 노상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언제 다 파시고 집에 갈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번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이 볼 때마다 그걸 다 사더라고요. 네. 그럼 이런 창업가들이 딱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지하철역 앞에서 채소를 파는 어르신을 돕고 싶어 라는 창업가가 왔다고 했을 때 너무 훌륭하지만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지죠. 뭐가 궁금하냐면은 그래서 뭘 돕고 싶다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시면은 이 지하철역에서 어르신을 돕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대체 저걸 언제 다 파실까? 저걸 파셔야 오늘 이렇게 좀 버실 텐데 그래서 나는 저분이 좀 잘 팔게끔 도와드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분이 못 파시는 것 자체를 내가 문제인식으로 보고 저걸 해결해 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근데 내가 보니까 잘 파시더라고. 뭐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눈이나 비 올 때 우산 하나 쓰고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번에 판매 환경을 개선해 보고 싶어 라고 결심한 창업가가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내가 봤는데 판매가 들쑥날쑥해. 환경도 아무리 잘해도 눈비에 바람 오면 열악해. 다른 일을 조금 내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 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 외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외로 아직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정의하지 않은 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각자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문제만 봤을 때도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확정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생각하려는 사회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팀끼리 모여서 맨날 몇 개씩 나오는 솔루션 갖고 좋을까? 나쁠까? 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근데 처음에 창업했을 때 희한하게 회의를 하루 종일 하면 되게 뿌듯해요. 그쵸? 근데 다음날 가면 또 우리가 솔루션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정확히 뭐였는지 좀 뾰족하게 정의해 보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시죠. 근데 생각보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이유를 저희가 조금 봤더니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것도 역시 다는 아닐 수 있는데 저희가 봤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분들은 그 순간에 좀 화가 나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화가 났다고 해서 뭐 욕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생태교란종 저렇게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미생物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지점에서 약간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분한테 줄글로 딱 쓰라 그러면은 그거 되게 어려워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표님들 만나면은
그래서 처음에 대체 뭐가 화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좀 뾰족하게 좀 다져보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게 그 이후에도 우리 창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보통 이제 두 분이서 뭐 창업을 하셨거나 내가 창업을 하고 야, 나 이 어르신들 돕고 싶어 라고 팀원을 막 모았는데 너무 좋네요. 저도 같이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서로 달랐을 때 그런 부분들도 팀이 깨지거나 하는데도 영향을 꽤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해보신 분도 있겠죠. 대표님, 대체 우리 회사는 뭐 하는 데인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회사가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가. 사실 저도 그 언더독스를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는 주로 사회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한다가 저희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할까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주요 이제 수익원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 한번 저희가 지금보다 규모가 되게 작을 때 우연한 기회로 좀 그 큰 창업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팀원이 근데 대표님 우리는 사회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간도 그랬고 우리 역할도 모호해서 노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 내가 그랬었구나.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좀 뒤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좀 뾰족하게 정의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소셜벤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진정성이 없어, 뭐야 미션이 이상해 라는 표현이 되는데 돌아보면 이게 좀 뾰족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고 뾰족하게 해보고 했을 때 아까 그 기준과도 연결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정확히 어떤 지점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나랑 우리 가족만 느끼고 있는 문제인 건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오늘 비가 왔는데 물이 샌다고 했을 때 난 이걸 해결해 보고 싶다. 사실 그게 사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확장시켜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어떤 소득 계층에 있는 주거 환경이 나빠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뭐 이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주목한 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가 당장 주목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 또는 시의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의외로 우리가 이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의 필요성을 외칠 때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한번 다팅을 해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시의성도 높고 심각성도 높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겠지만 막상 해봤을 때 그게 한 4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인지는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남들이 주목 안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주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혹시 무중력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시면 계십니까? 네. 혹시 히키코모리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 들어보셨어요? 주로 그 학교에서 되게 평범하게 잘 학교를 다니다가 청소년들 학교를 뭐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적응이 힘들었거나 뭔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이탈해서 집에 있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많이들 부른대요. 뭐 히키코모리나 은둔형 외톨이. 근데 이게 조금 심각한 게 매년 몇만 명씩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이게 숫자도 파악이 안 된대요. 이유가 뭐 소위 말해서 뭐 요즘에도 그런 표현 쓰나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보면 이 친구들은 딱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학교도 주목하고 사회도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청소년들 말고 그냥 학교를 이탈해서 집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이 안 되니까 숫자 파악도 안 된대요. 그럼 과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사례 하나 봤냐면 그래서 참고로 무중력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왜 나왔냐면은
희귀꼬물이나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가 그 표현 자체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디에도 약간 끌리지 않는 무중력 청소년으로 그걸 이제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정의를 했고, 그래서 어떤 소셜벤처가 이 무중력 청소년들을 다시 조금 사회성을 높이고 집 밖으로 끄집어내보자 라는 아이템을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중견기업 대표님이셨나? 그분이 이렇게 멘토링하는 현장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야, 그 무중력 청소년 돈 안 될 것 같아. 그냥 비행 청소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벤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은 왜 이러시나 싶을 테고, 이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워서 해주셨겠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문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감하거나 그러지 않은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공감시키고 어떻게 필요성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게 조금 채워지고 있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한 문제를 내가 충분히 뾰족하게 보고 있나? 세 번째로는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또는 지금 필요할까? 라는 부분들,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죠. 저희 코치들끼리, 저희 언더독스에서는 교육하고 이제 하는 친구들을 코치라고 부르는데, 코치들끼리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시의성.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가 아닌데 10년, 20년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논의는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 기업가들이 조금 뭐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사례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쇼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쇼카는 미국에서 생긴 굉장히 큰 그 비영리 단체인데, 아쇼카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쇼카 재단이라고 많이 불리고 한국에도 아쇼카 코리아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전 세계에 아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굉장히 뭐 인적 지원, 다양한 이렇게 컨설팅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컨설팅 해주는 곳들도 되게 유명한 곳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 그 나이지리아의 그 화장실을 하시는 분들도 아쇼카에서 선정한 아쇼카 펠로우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각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보면은 재미난 게 유럽 쪽,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는 조금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지는 서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주로 몇 년 전,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주로 심리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때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소셜 벤처들이 등장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 시의성이란 게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것들도 주목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또 그렇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음 이제 소셜벤처에서 창업을 결심한 분들, 대표님들한테 요거 작성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점 도출이라 그래서 내가 주목한 사회 문제가 이게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현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템플릿으로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뭐 페르소나는 다 아시죠? 고객. 그래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뭐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내가 한번 작성해 보는 거고. 근데 솔루션이 없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미 다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솔루션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문제인 이유는 뭘까? 그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걸 한번 조사해 보고, 그랬을 때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솔루션의 차별점을 뭘로 가져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초기 창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뭐 정리도 정리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사전에 이해하고 좀 리서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뭐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미 다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템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뭘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거. 요거에서 마지막에 한번 그냥 쭉 작성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과연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진단해 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 아이템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해보는 걸로 처음 시작을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if, 뭐 i랑 f인데 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임팩트가 나오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를 진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은 경제적인 임팩트는 충분히 창출하는가 또는 사회적인 임팩트는 충분히 창출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feasibility는 그래서 그 아이템을 내가 만들 수 있는가? 내부 역량을 통해서 외부에서는 이 외부 환경은 어떤가를 점검해 보고 그래서 우리 솔루션이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다면은 당연히 1순위에 있는 아이디어부터 실행을 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보는 거. 최근에 뉴스가 또 많이 났는데 빈집에 대한 거, 빈집 숙박이 허용이 됐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죠? 제주의 다자요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가 꽤 오랫동안 제주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법적 규제로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처음에 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feasibility를 판단했을 때 내부 역량은 있는데 외부의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feasibility가 낮게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다자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그럼 그걸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의 기회가 열렸다고 뉴스나 페이스북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정부의 규제를 이렇게 뒤엎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feasibility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루프탑에서 영업하는 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팀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옥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된다라고 해갖고 접는 곳들도 꽤 많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솔루션이 두 개 다 임팩트도 내고 만드는 것도 가능한 모델인가는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인지한 사회 문제가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 문제가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뾰족한 게 뾰족하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시의성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고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 솔루션이 과연 경제적, 사회적 임팩트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또는 내부 역량과 외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처음에 지금 상황에서 딱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빅워크라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꽤 오래된 소셜 벤처고요. 걸으면 기부가 되는 앱이에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특이한 모델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나온 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2년 그 정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걷게 되면은 뒷서비스 통해서 걸음 수가 측정이 되고 이제 걸음 수만큼 기부가 되는 모델로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션 자체는 걷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해 보자고 기부를 좀 더 재밌게 해보자가 처음 창업의 시작이셨대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IO 유형인데 본인이 OI였죠. 디자이너로 일하시다가 일단은 나 이런 업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퇴사를 하시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통해서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찾으셨대요. 찾다가 본 게
우리나라 이제 기부 문화를 조금 보시고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 좀 재밌게 하면 많은 분들이 더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 앱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시작은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템은 이 모바일 걷기 앱 자체 빅워크 검색하시면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걷기 축제나 이벤트들 올해 좀 많이 힘들었죠. 이런 게 다 취소되면서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항상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 사회공헌을 하는 게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 앱을 같이 임직원들이 깔고 걷게 되면서 뭐 특정 곳에 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처음 문제인식을 기부라는 좀 재미없는 기부를 재밌게 바꿔보자 라고 시작을 하신 거고 앱을 만드신 거고 원래 이 앱 자체를 앱에서 이제 우리가 기업 펀딩을 따와서 걷는 수만큼 기부처를 해주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이런 BM들을 만들어 가서 걷기 축제나 이벤트도 제안을 하고 기업 사회공헌에서도 내부에서 이걸 하면은 아마 임직원들도 다 사회공헌이 어떤 거 하는지 아실 거예요 라고 영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끼리 공장이라는 소셜 벤처입니다. 울산에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이 장난감 순환이었어요. 장난감 순환이었고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그 애들이 장난감을 물고 빨고 던지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되게 잘 나잖아요. 근데 AS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라고 시작된 게 이 창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면서 그냥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였는데 두 번째로 봤던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갖고 노는 장난감 종류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친구는 집에 가서 드론을 갖고 노는데 B라는 친구는 장난감도 좀 넉넉지 않은 상황들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버려진 거 수리해서 그런 아이들도 다 똑같이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해보자 라고 미션을 갖고 시작하게 된 거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옆에 유치원에서도 다 장난감 수리를 맡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의미가 좋아서 기부까지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분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게 사비까지 다 쓰고 나니까 이걸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리 서비스 자체는 여기서 수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장난감 수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크게 벌리지는 않았고 그리고 저걸 유료로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수요가 끊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뭘 봤냐면은 어린이집 교사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장난감을 수리하고 나면은 애들이 이걸 어떻게 갖고 놀지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좀 무해한 형태로 소독을 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수요가 발생했냐면은 장난감도 장난감인데 그럼 우리 유치원 소독까지 해줘 라고 해서 그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된 케이스. 그래갖고 울산 지역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방역으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죠? 세스코 아시잖아요? 세스코 시장을 조금씩 이렇게 먹기 시작할 정도로 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비교는 안 되겠죠. 그 유치원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방역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한. 그리고 현재는 그거를 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들한테 진짜 무해한 걸 믿고 쓸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소독 약제까지 자기들이 개발해서 수익성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장난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시니어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약간 어떤 장난감 순환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소셜 벤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에서 시작했는데 그 주변으로 또 확대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 20대 고민 많은 청년들이 좀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여기는 어떤 거였냐면요. 그 대표 자체가 좀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도 지금 고민이 많지만 20대 대학생들도 더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서 물어보기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야 그냥 뭐 그런 걸 고민해라고 그냥 해치워버리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공간이 없다라는 본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럼 먼저 고민한 사람들한테 이 고민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대1로 맞춤형으로 온라인 고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도 꽤 많아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좀 가치를 인정받아서 투자 논의까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앱 서비스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마지막 사례는 유니콘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나다움이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그 미션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한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은 그 요즘 애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기모띠? 이런 표현들 뜻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고 대표님이 좀 열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왜 저런 말 저렇게 써야 될까? 쟤는 제가 무슨 말 쓰는지 알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혐오 발언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아이들한테 좀 학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른 채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교육을 바탕으로 좀 다양한 교육, 다양성을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그거 한번 그 논란이었잖아요. 덴마크의 성교육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저게 뭐야 이런 게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재밌는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좀 재밌게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교육할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럴 때 좀 성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다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성교육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성교육이 어떻게 아이가 나올까에 대한 교육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뭐 콘돔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성교육에서 어떤 젠더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교육, 혐오에 대한 교육까지가 결국엔 여기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인의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재밌진 않죠. 의외로 과외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뭐 남녀 구분 없이 그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애가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요청해서 1대1 과외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뭐 상대적으로 우리 어쨌든 그런 피해 사례를 보면은 주로 여자분들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조금 제대로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과외를 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예상치 못하게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수익 모델 자체는 사실은 뭐 소셜벤처냐 사회적 기업이냐 그냥 스타트업이냐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내가 돈을 번다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특별히 돈을 다르게 벌고 있지는 않은 거죠. 다만 조금 여기서 소셜벤처들이 고민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어떻게 고객들이 좋아하게 만들 것인가, 사실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기부를 재밌게 하는 모델 자체를 누군가 돈을 내서 세상에 기부가 재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 모델 자체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를 계속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고민을 하니까, 또 사회공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를 더 많은 분들이 알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기부보다는 걷는 사람들이 이 기업이 어떤 기부를 하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수익 모델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장난감 수리였고 아이들을 위해서 소독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어쨌든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거죠. 방역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 단순히 벌레에 대한 방역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 기업이고요. 여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의 대상인 거죠. 여기도 그냥 다양성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교육 그러면은 딱히 뭐 구매를 안 하는 나 뭐 이제 다 알아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최근에 뭐 부모님 아이들이 그런 거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의 니즈랑 수요를 잘 파악해서 연결해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소셜벤처들이 좀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뭐 소셜벤처라고 특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처음에 보셨던 각각의 항목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방식으로 결국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 당사자를 만나면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돈 내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좀 수익 모델을 고도화해가는 거. 결국에는 똑같죠. 돈 내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추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일반 스타트업이랑 소셜 벤처가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는 돈 내는 사람이랑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단적으로 생각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해서 제가 사잖아요. 근데 학원을 생각해 보면은 돈은 부모님들이 주로 내시고 서비스는 학생들이 듣잖아요. 그랬을 때 양쪽을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그래도 대부분은 성적일 테니, 그렇다고 애들한테 막 엄청 빡세게만 하게 되면은 애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학원이 별로예요 엄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아이들 재밌게 하려고 막 노는 것만 해서 성적이 안 오르게 되면은 돈 내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양쪽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거. 소셜벤처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꽤 많냐면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솔루션만 고민하다가 돈 내는 부분을 놓쳐서 그 마지막에 수익 모델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언더독스 하기 전에 가정집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전문 용어로 수요자 측면의 수요 관리 서비스인가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곳에서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수를 막는다든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근데 물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물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성북구랑 같이 해서 저희가 만든 어떤 서비스로 대략 한 3,000세대한테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 물을 절약하는 서비스까지는 만들었거든요. 와, 이제 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물을 줄이는구나. 근데 하나 놓쳤던 게 그거를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당시 서울시 상수도 본부 같은 경우가 그 절약보다는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요. 네, 당연히 절약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절약하는 부분은 주로 누수를 막는 부분으로 하되 깨끗한 물을 어떻게 더 많이 공급할까가 주요 이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페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물 절약하려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가끔 샤워기 광고 중에 그런 거 보셨죠? 수압 센 거. 그게 사실은 그 절수기로 많이 나왔는데, 절수기를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절수기가 구멍이 작아지다 보니까 수압이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형태.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항상 놓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항상 양쪽을 고려를 해야 된다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 디벨롭하는 방식은 갑자기 막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가 뭔가 나온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돈 내는 사람이랑 우리 거를 사용하는 사람을 좀 계속 보는 게 가장 그 답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냐 안 맞냐를 계속 보는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예시로 제가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코끼리 공장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수리를 통해서 장난감에 필요한 가정에 나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 아동기관의 니즈를 분석해서 소독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두 부분에서도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등등.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디벨롭이 됐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보시면은 결국에는 돈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에서 수익률을 어떻게 개선할까? 또는 비용을 어떻게 다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우리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포장들도 다 친환경으로,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원가 절감이나 그리고 미션까지 좀 달성하게 하는 것들로 고도화가 됐고요. 그 위에도 보시면요, 일단은 처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다 수리를 하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라고 봐서 모델에서 더 많은 수리를 위해서 시니어들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미션 자체가 환경에 대한 미션도 있거든요. 그 장난감에 대한 순환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나눠드리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까지 제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장난감을 나눠주는 거랑 환경교육을 어떻게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그전엔 다 사람이 직접 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로 아이템을 좀 계속 고도화해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없던 아이디어가 나왔다기보다는 항상 이 양쪽에 있는 분들을 계속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내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페이를 하는 분들은 주로 뭐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교육을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쪽만 고려했을 때는 항상 한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보면서 우리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해 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소셜벤처가 계속 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렸던 내용은 첫 번째로 내가 주목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뾰족한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시의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 솔루션은 과연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것들을 계속 디벨롭해가는 방식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파트에서 당사자들, 그리고 그거를 페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니즈들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는 그럼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